다음 단원으로 넘어와서요.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단원 구성을 보면은요.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다음 단원에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제조업, 공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은 이제 서비스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참고사항 먼저 말을 하자면은요. 이번 단원하고 다음 단원하고 그 다음 단원까지는 통계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 수치를 외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낯선 용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집에 가서 수업 듣고 이제 복습하고 나서 했던 얘기긴 하지만 뒤에 있는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덤비면 멘탈 나가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 낯선 용어다 보니까. 그래서 부탁하는데 복습 한번 했다고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올해 있는 그냥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보든 아니면 작년 거 수능 특강을 구해서 보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멘탈이 보존이 되지 안 그러면 짜증이 좀 많이 날 거야. 그걸 알면서도 굳이 짜증나는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 아무튼 설명할게요. 자, 자원의 특성과 분류. 자, 우리가 자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자연물 가운데,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쓸모가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자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은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집합으로 좀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넓은 범위가 자연이죠, 자연. 자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자원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해서 다 자원은 아니잖아.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자원에 해당하는 것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실제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이용했더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돈이 된다든지.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자원은 그걸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돈이 안 되니까, 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손해가 나니까 이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이거 땅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쪽은 지하야. 자, 같은 석탄이지만, 지표면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걸 캐서 이용하면 당연히 돈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니까 이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어느 곳에 가봤더니 석탄이 있긴 있어요. 아주 조금. 그런데 지하 되게 깊숙한 곳에 있는 거야. 자, 이걸 굳이 캐내자면 캐낼 수는 있죠. 기술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 실제로 캐서 쓸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둘 거. 아니, 그대로 놔둬요. 이걸 언제 파내려가서 이거 조금 얻겠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자연 가운데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자원으로서 어떤 잠재력이 있다.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술적 의미의 자원 가운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인간이 이용할 만한 정말 가치가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거. 이걸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집합 관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뒤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설명하는 거에 해당하는 자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 찾는 구분하는 걸 물어보거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뒤에 문제 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자원의 특성을 봤더니 세 가지 특성이 있고요. 용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정리할게요. 유한성, 있다. 뭐가 있냐? 한계가 있다. 자원이라고 하는 건 물론 무한한 것도 있어요. 태양광 그런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자원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고갈 문제가 있고요. 언젠가는 고갈돼요. 자원 고갈. 흔히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원 아껴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가채연수예요. 가채연수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이 자원과 관련해가지고, 기본 용어죠, 용어. 자, 가채연수는 뭐냐면요. 채는 채굴하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시들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표현하잖아. 채굴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그런 광업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땅 속에 있는 걸 캐내는 걸
채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원은 땅속에 매장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채굴해서 쓰는 정도로 앞으로 계속 캐냈을 때, 채굴했을 때 언제까지 가능하냐. 연수, 몇 년이나 남았느냐. 이걸 가채 연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의 주요 자원의 가채 연수를 봤더니, 자, 구리는 0.1년만 해서 쓰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구리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구리 광산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땅에 매장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구리는 수입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풍부한 건 석회석 124년을 앞으로 캐서 쓸 수 있는 거네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채 연수가 대부분 짧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편재성. 자, 편재성에서 재는 존재한다. 있다는 뜻이고요. 이 편은 편견할 때 편이에요. 편견이 뭐지? 견해가 치우쳐 있다. 뭔가 삐뚤어져 있다. 한쪽에 너무 극단적이다. 뭐 같은 한자인데 편애. 교사가 학생들을 편애한다.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아무튼 편애라고 하는 게 한 사람만 사실 또 더 좋아해준다, 예뻐해준다 뭐 그러면 모르겠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편애하는 사람들의 또 가장 큰 특징이 한 사람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은 막 싫어하거든. 아무튼 그렇더라고. 아무튼 그 편재성이라고 하는 건 자원은 골고루 균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보통 어디라고 말을 하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좀 넓게 보면 서남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는 석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는데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지. 아무튼 이런 걸 편재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편재성 때문에요. 특정 자원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원민족주의라는 게 등장하기도 한다.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자, 여러분들 희토류라고 알아요? 희토류. 혹시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 자, 희귀하다. 얘는 흑토자인데 그냥 광물을 말하는 거예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희귀한 광물들 여러 가지를 묶어서 희토류라고 부르는데 뭐 아무거나 묶은 건 아니고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오늘날 어떤 제품 같은 거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광물들을 묶어서 희토류라고 불러요. 중요한 자원이야. 그런데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 물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도 되게 심해서 선진국들은 희토류를 생산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되도록이면 개발주상국이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에서 수입하고 싶어 할까? 뭐 당연하지. 환경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저개발 국가나 또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아무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생산한 걸 수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이걸 생산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희토류를 절대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중국이에요. 얘네들은 약간 땅덩이가 넓기도 하지만 공산당이 뭔가 추진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한 나라잖아. 됐죠? 현재 상황이 이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0년대에 중국이랑 일본이랑 자, 현재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좋은 편일까 안 좋은 편일까 여러분들? 당연히 안 좋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만큼 중국이랑 일본도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가 역사 배워서 알잖아. 중일 전쟁을 비롯해서 일본 애들이 중국을 쳐들어갔었잖아. 100년도 안 된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일본 애들이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중국과 일본 중간쯤에 마치 우리나라 독도랑 비슷하게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을 두고 현재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꾸 이제 자기 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갈등이 있는 섬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이 섬이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으니까 이제 군함도 보내고 뭐 비행기도 막 이렇게 보내고 뭐 싸우자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한번 이제 너 자꾸 우리 건데 니들 뭐 찝쩍거리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아이, 지랄하네 하면서, 미안해요. 말이 좀 그러네. 그래서, 너희들 자꾸 그러면, 희토류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해버린다? 라고, 자기 나라에서만 나오는 중요 자원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약간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한 거지. 그랬더니 일본이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아니, 우리 싸우자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수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자고. 자, 그래서 자기 나라에 나오는, 자기 지역에서만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마치 무기처럼 활용해서 자기 민족, 자기 국가만 위해서 활용한다, 이용한다. 자원 민족주의라고 불러요.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 민족주의 같은 걸 하려 그래도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죠. 좀 서럽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변성. 가변성은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이나 경계 조건이나 문화 배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나 또는 가치가 달라지더라. 변화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일반적인 보통 평범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돼지고기는 훌륭한 식량 자원이죠. 물론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식량 자원이지.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돼지고기는 자원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혐오스러운 거잖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만지지도 않으려 그래요.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한테 소고기는 없어서 못 먹는. 그런데 인도 사람들한테 소고기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석유를 또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석유는 옛날에도 물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지진 같은 데 나가지고 땅에 갈라지면 석유가 뭐 새어 나오거나, 뭐 그래서 석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용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없어가지고, 뭐 미신이라 그래야 되나? 상처난 곳에 바르면 뭐 통증이 뭐 줄어들 것이라는 등 이렇게 뭐 바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자, 내연기관은 뭐냐면요, 연소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다. 엔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증기기관은 불에 태워서 뭔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밖에 있고, 어떤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장치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외연기관이라고 부르고, 아무튼 내연기관의 주요 에너지가 석유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시커먼 액체였는데,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됐죠. 시대가 달라지면서, 기술이 달라지면서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조건도 이제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텅스텐이라고 하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요. 자, 이걸로 이제 합금 만들어서 무기 많이 만들고요. 아무튼 얘가 값어치가 있는 광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때 우리나라가 이 텅스텐 세계 수출량이 2등인가까지 그랬었어요. 1950년대. 우리나라가 그때는 못 살던 시절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 내다 판 거지.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 되게 값싼 텅스텐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고 자원이 더 풍부한 나라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텅스텐을 한때는 이제 생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걸 이렇게 캐내는 것보다 그냥 중국에서 값싼 거 사오는 게 더 싸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텅스텐 광산이 한때는 폐광이 됐어. 자, 폐광이 됐다는 얘기는 땅속에 여전히 있지만 캐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폐광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한때는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지만 폐광이 됐다는 얘기는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 텅스텐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텅스텐을 캐내도 이익이 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시대 상황은 경제적인 조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폐광된 걸 다시 채굴할 예정이에요. 계획은 지금 현재 세워져 있고요. 아직 채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런 게 가변성인 거죠. 됐죠? 자, 뭐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도 뭐 별건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이제 자원의 분류 볼게요.
자, 의미에 따른 분류. 좁은 의미의 자원은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자원, 천연 자원을 말해요.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아니면 동물, 물고기나 뭐 식물, 나무 같은 것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게 좁은 의미의 자원이고요. 그다음 넓은 의미의 자원은 여기에다가 사람, 같은 자원이 있어도 이걸 활용하는 건 그 나라 뭐 기술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인적 자원 또는 문화 같은 걸 다 포함해가지고 넓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한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재생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여기다 좀 체크를 좀 할게요. 결국은 자원이 유한해서 고갈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하잖아. 우리가 계속 이제 하는 얘기지만, 뭐, 사회에서 고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자원 대신에 고갈 가능성이 낮은 재생 가능한 이런 걸 주로 이용하자. 그 얘기잖아, 지금. 오늘날 세계의 큰 화두가. 그렇죠? 자원 중에 봤더니, 한 번 쓰면 고갈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 대표적인 게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한 번 쓰면 끝이에요. 그 반대편에는 무한대로 재생이 가능하다.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조력, 바닷물의 높이 차이, 바닷물의 흐름, 그 다음에 풍력, 수력 같은 건 무한대죠.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되게 쉬워. 알루미늄 캔. 잘 재활용하면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면 한 번 쓰면 끝이잖아. 바다에 있는 물고기, 조그마한 거 새끼들 안 잡고, 암컷 안 잡고, 정해진 시기에만 이렇게 또 잡고, 잘 관리하면 계속 잡을 수 있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잡으면 끝. 그쵸? 여기 중간에는 사람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자원이 있다. 됐어요? 뭐 이것도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조금만 있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광물자원의 분포와 이용. 자,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에 광물자원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최대한 또 빨리 끝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자원 단원인데, 자원의 분류에 대해서 가장 큰 분류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자원이라 그럴 때, 보통 이제 좁은 의미의 자원을만 말하는 거예요. 뭐 통계로 잡거나 그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원은 광물 자원이라는 게 있고요. 광물 자원.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철하고 석유는 다른 거잖아. 됐죠? 자, 근데 이런 광물은 다시 뭘로 구분하냐면요. 금속 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이 있어요. 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뭐, 과학 시간에 하는 거고요. 철하고 시멘트하고 석회석하고는 다르죠. 구리하고 또는 알루미늄하고 흑연하고 연필심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한다. 대분류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은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1차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알파벳 2라고만 적을게요. 에너지. 그 다음에 2차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1차적이다. 자연에서 직접 얻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불러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 같은 걸 1차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1차 에너지 가운데 일부를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전력, 보통 전기라고 그러지만 전력은 자연에서 직접 얻는 거니 아니면 인간이 무언가를 이용해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거니. 원래는 석탄이지만 석탄 새카만 먼지 날리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많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는 없잖아. 이걸 전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 가운데 일부를 이제 바꾼 형태를 말해요. 대표적인 게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있는데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에다가 일부 첨가물만 이렇게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다루지 않고요. 그냥 1차 에너지에 천연가스로 그냥 보통 이야기를 해. 뒤에 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2차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전력이라서 단원 뒤에 구성을 보면은요. 1차 에너지 공부한 다음에 전력을 공부해요. 실제로는 2차 에너지를 공부하는 거거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 일단 그게 큰 틀이에요. 됐죠? 뭐. 자, 그 중에 이제 광물부터 하자면,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광물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나라 광물 자원의 특성을 봤더니, 주요 광물 자원은 대부분 북한에 분포한다.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합쳐서 한반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 주변에 있는 섬까지.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북한 쪽에 자원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자원도 별로 없죠. 자, 그리고 남한은 금속 광물의 매장량이 굉장히 적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무연탄. 근데 무연탄은 에너지니까 빼고요. 석회석, 비금속 광물은 그나마 조금 있는 편이다. 이건 뭐 넘어가면 돼요. 뭐 우리나라 자원이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요, 통계 자료 보통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자원별로 어느 행정구역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 또는 특징이 뚜렷한 행정구역이 어디냐, 그걸 외우셔야 돼요. 정리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석회석 볼게요. 석회석. 자, 석회석은 앞에서 우리가 1학기 때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 조선 노충군, 뭐 고생대 전기 했었잖아. 자, 그래서 행정구역을 봤더니요, 강원도가 대부분이고요. 충청북도 단양, 여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또 비중이 있어요. 존재감이 있어. 다른 행정구역은 존재감이 거의 없더라. 자, 밑에 있는 거 표 확인하면 돼요. 석회석을 봤더니 강원도 71%, 충북 26.4%, 나머지 1%. 이건 존재감이 없는 거죠. 강원도, 충청북도면 석회석.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텅스텐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텅스텐은 특수강 및 합금용 원료로 이용되고요. 값싼 중국산의 수입으로 국내 텅스텐 광선이 폐광되었으나,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으나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었으나 최근에 다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금 캐낸다는 얘기니 앞으로 캐내겠다는 얘기니 캐내겠다는 얘기니까 현재 통계에는 안 잡혀요. 그리고 가나 다 뭐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가 텅스텐이지? 생각하면 안 돼요. 텅스텐은 통계로 낼 수가 없다. 됐죠? 물론 이제 나오게 되면 강원도에서 나올 건데 옛날에 여기서 지금 캐냈으니까 잠깐 문을 닫고 있는 거니까. 근데 통계에는 현재 안 잡힌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철광석 볼게요. 자, 철광석은 제철공업의 원료로 이용되고요.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으나 남한에는 조금 있다. 자, 그리고 현재 생산돼요. 조금.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디에서? 강원도에서만. 그래서 밑에 있는 통계 자료 보면 알겠지만 강원도 100%. 생산량을 봤더니 석회석은 8,391만 톤, 철광석은 58만 톤. 비교하면 정말 조금이죠. 되게 조금 강원도 100%, 철광석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 고령토 볼게요. 고령토는 약간 특별한 흙인데 뭐 만드냐면 도자기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화벽돌. 인내한다, 견딘다. 불화.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벽돌은 좀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고령토로 만들어요. 이 고령토는 강원도가 물론 있는데 경북, 경남, 그러니까 다른 광물 자원하고 비교해보면 수치 볼게요. 강원도가 절반 정도인데 20%, 15%. 이건 여기도 분명히 존재감이 뚜렷하죠. 그래서 강원도, 충북 말고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존재감이 확실하면 고령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끝.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루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자, 광물 자원이 아니고 이제 에너지 자원이라서 여기에는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연탄 지금 생산하거든요. 무연탄. 자, 무연탄은 어디서 생산하냐면요. 강원도가 대부분이야. 역시 강원도가 대부분인데 다른 한 군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예요. 같이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어차피 뭐 통계로 물어보는 거니까 비록 이제 에너지지만 광물이 아니라 에너지지만 무연탄은 강원, 전남. 강원도가 대부분 전남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혹시 통계 자료가 나오면 무연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에너지 자원은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했었죠. 광물 자원은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이 있고
에너지 자원은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구분하는데 2차 에너지는 그냥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자원은요, 1차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전력은 따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소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100이라 그랬을 때, 뭐 석유는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석탄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져 왔거든요. 뭐 당연하지. 에너지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시대별로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할게요. 자, 1960년대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는, 물론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신탄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 산에 가서 나무 베어가지고 아궁이에 떼는 거. 조선시대에는 다 이랬었겠죠? 이런 걸 신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1960년대에, 자,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는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나라 겨울철에 너무 추우니까 난방 에너지 필요하잖아. 그런데 외국에서 석유 사올 돈은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연탄을 캐서 쓴 거예요. 60년대에는 석탄이 제일 많이 쓰였다. 석탄 중심이었다. 자, 그런데 1970년대가 되자, 자, 이제 뭐 석탄은 여전히, 그러니까 연탄은 여전히 난방 에너지로 쓰였는데, 7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이 발달하면서, 뭐 석유화공업이 발달하면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는 이제 석탄이 아니라 이제 석유 중심인 거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석유를 제일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는 석유예요. 석유가 1등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990년대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80년대 이후라고 80년대 하나만 추가해 놓을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비율이 꽤 높은 에너지 자원이 뭐가 있냐면 원자력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일단 양도 많지만 그 나라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되게 중요해. 근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처음 시작한 건 1970년대 말. 처음 시작한 건. 그리고 본격적으로 막 증가한 게 80년대예요. 그래서 80년대에 원자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원자력이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 이후가 되면요, 천연가스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요.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해요. 자, 천연가스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석유, 석탄하고 달리 대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으니까. 대기 오염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천연가스를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한다. 1990년대 이후고요. 이거 뭐 적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처음 천연가스를 수입한 게 1986년이에요. 처음 수입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90년대부터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계속 개발하는 중이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뻔히 물어볼 때 가나 다라 이름 가리고 뭐 가에 대해서 뭐 옳은 것은 뭐 그렇게 물어보잖아. 자, 그래프를 봤더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최근에 비율이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에너지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얘가 석유예요. 석유는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로 쓰이잖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화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석유가 1등이다.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 뭐냐면요. 뭐 순서가 바뀐 적 없죠. 70년대 이후로. 두 번째가 석탄이에요. 여기 석탄 중에 아주 일부, 무연탄은 국내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이야. 자, 그래서 이게 역석탄은 수입인 거죠. 자, 그래서 석탄은 100% 외국에서 수입한다. OX. X. 조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니까. 아무튼 얘가 석탄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좀 보면은요. 자, 얘 볼게, 얘. 70년에는 아예 없다가 80년에 요만큼 생겼다가 80년대에 빠르게 증가해서 지금은 비율상 큰 변화는 없죠. 그래서 80년대에 빠르게 증가한 거 얘가 원자력이에요.
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막 지을 때 정말 막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봤더니 80년대 말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원자력 발전소? 이거 막 지으면 안 되겠네? 나는 약간 위기, 불안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지은 다음에 한동안은 원자력 발전소를 잘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지.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일까? 반대하는 쪽일까? 대체로. 여러분들 기억나나? 우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터진 거? 그게 아직 사람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를 막 빠르게 지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80년대에 빠르게 증가했다. 원자력 발전이고요. 그 다음 80년에는 없다가 90년에는 조금 있다가 그 뒤로 빠르게 계속 증가해서 원자력보다 더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천연가스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재감이 거의 없죠. 뭐 이유는 단순해. 자, 우리나라 땅덩이가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산도 다른 나라 뭐 이렇게 신기조산대에 비하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주 험한 산 같은 거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산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하천이 흐를 때 댐 건설할 만한 곳은 거의 대부분 건설을 했거든. 수력 발전을 더 하고 싶어도 땅덩이도 좁고 댐은 이미 다 건설해버렸고 수력 발전은 양이 늘어나질 않아요. 됐죠? 그래서 뭐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적은 게 얘가 수력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얘가 신재생에너지. 근데 보통 물어볼 때 신재생에너지는 여기서 같이 물어보진 않고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얘네들 특징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분포와 수급. 네. 자, 석탄은 탄화 정도, 아까 지금 여기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 유연탄 뭐 그런 얘기를 했구나. 역정탄이라는 얘기를 설명할게요. 자, 석탄은 탄화 정도에 따라서 무연탄, 역청탄, 갈탄 등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뭐 필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설명 한 번만 듣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석탄이라고 하는 건 화석 에너지잖아요. 또 과거에 살던 생명체가 변해서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생명체의 성분이 땅 속에 이게 묻혔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과 압력을 받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분이 조금 바뀌어요. 자, 석탄의 기본 성분, 제일 중요한 성분은 탄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불순물들은 빠져나가고 탄소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걸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탄화 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석탄에도 종류가 있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석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하나는 유연탄이라는 게 있어요. 유연탄.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무연탄이 있어요. 자, 유연탄하고 무연탄은 뭐가 다를까? 뭐 간단한 한자어죠. 연기가 있다, 없다. 그걸로 구분해요. 불에 태웠을 때, 불에 탈 때 연기가 나냐, 안 나냐. 자, 그래서 연기가 나지 않는 석탄을 무연탄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거의 순수한 탄소에 가까워요. 불순물이 없으니까. 얘가 탈 때는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오는 거죠. 됐어요? 물론 이제 이건 과학 얘기니까 몰라도 상관없고 연기가 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무연탄으로는 이제 주로 뭐 만드냐면요. 연탄 만들어요. 연탄. 자, 여러분들 혹시 연탄 불에 타는 거 본 적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는 안 쓰지. 물론 일부 조금 쓰는 곳도 있긴 하지만 이게 워낙 불편하잖아.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깃집 중에 연탄으로 고기를 굽는 고깃집 있잖아. 먹어본 친구도 있고 뭐 아직 못 먹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연탄으로 고기를 굽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연기가 난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그 연기는 그 연탄에서 나는 연기가 아니고 위에 있는 고기에서 떨어진 기름이 불에 타서 나는 연기거든요. 알고 보면 보이는데 그냥 얘들은 사실 뭐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간 거지 연기가 나나 안 나나 그거 보러 간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무연탄은 연기가 나지 않는다. 됐죠? 자, 그에 비해서 유연탄은 연기가 나더라. 자, 그런데 이 유연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역청탄이라는 게 있어요. 역청탄.
글자 그대로 짙푸른 연기가 나요. 자, 우리가 막 검은색에 가까운 그다음 푸른빛이 도는 막 새카만 연기 있잖아. 딱 보면 그냥 쟤는 되게 오염물질 많구나 아마 느껴지는 그런 연기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탈 때 역한 냄새가 나요. 그런 석탄을 역청탄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유연탄 중에 갈탄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됐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석탄의 종류를 무연탄으로는 주로 연탄을 만드니까 연탄을 써놓은 것 뿐이고요. 물론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유연탄과 무연탄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연탄은 사실은 고급 석탄이에요. 연소했을 때, 불에 태웠을 때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얘가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화력이 셀까 약할까? 이미 말했잖아. 단점이라 그랬잖아. 그럼 화력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제철소에서 석탄을 이용해가지고 철광석을 녹이거든요. 그때 쓰는 석탄은 무연탄이 아니라 다른 석탄인 거예요. 화력이 약해. 얘가 화력이 되게 세다 그러면 고깃집에서 석쇠 올려놓고 고기 구울 때 녹아버릴 거 아니야. 안 녹잖아. 화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됐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에서 많이 쓰는 석탄은 역청탄이고요. 자, 역청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한국지리 공부하면서 지금 처음 들어봤잖아. 무연탄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석탄은 무연탄이고요. 역청탄은 많이 쓰는데 역청탄은 수입하는 거예요. 됐어?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갈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에 있는 석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 쪽에 많아요. 여기 북한 쪽에. 어디? 안 써있나? 써있을 텐데? 써있진 않구나. 자, 우리가 신생대 지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길주 명천지계, 두만지계 우리 그 지역 처음 시작할 때 배웠었잖아. 그때 길주 명천지계, 두만지계라 그래가지고 북한 쪽에 신생대 땅덩이가 있었거든. 거기에서 갈탄이 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갈탄이 뭐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걸 정답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갈탄은 이걸 가공해가지고 액체 연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석탄 액화 공업에 이용된다. 뭐 북한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탄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무연탄은 주로 고생대 평안누충군. 고생대 지층 기억나시죠? 해성층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평남분지, 그 다음에 옥천 습곡대. 뭐 그런 용어도 기억나면 좋고, 기억 안 나도 상관없고. 근데 이걸 뭐 2학기 때 시험 문제 내면서 이걸 아냐 모르냐 그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과거에 강원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활발했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은 석탄을 거의 안 쓰잖아. 그러니까 무연탄을 거의 안 쓰잖아. 연탄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자, 이게 그 그래프예요. 우리나라 무연탄 생산량을 봤더니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석탄 생산량이 계속 늘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조금밖에 생산을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 자, 이렇게 석탄 생산량이 많고 막 늘어나던 시절에는 당연히 광산이 많이 있었고요. 탄광업체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산촌, 뭐 태백이나 정산에 가면 당연히 광부들이 사는 그 가족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자, 이게 자연스럽게 줄어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광부라는 이미지 있잖아.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뭐 도시에서 일반 평범하게 먹고 살기엔 조금 힘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밀리고 밀려서 광산촌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정부에서 우리 탄광 그냥 문 닫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알아서 정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탄광들 강제로 합병하고 조그만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에서 임의를 정해가지고 탄광 문 닫게 만들고.
중요한 건 거기서 일하는 광부들, 딸린 가족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름만 놓고 보면 석탄 산업을 합리화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또는 서럽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도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옛날에 무연탄을 캐는 광산이 많이 있던 지역이 대표적인 데가 뭐 태백, 정선 이런 데예요. 그런데 석탄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럼 태백, 정선 그 지역은 인구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랬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옛날에는 종종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뭐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냥 80년대에 우리나라 난방 에너지가 무연탄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무연탄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청탄은 주로 제철공업과 화력발전의 연료로 이용된다. 그런데 역하고 지푸른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석탄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갈탄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 석탄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뒤에 석유랑 천연가스 조금만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이제 석유 볼게요. 자, 석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송용 연료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석유예요. 자, 수송용이라고 하는 건 뭐 자동차, 배, 비행기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자동차나 뭐 버스 같은 걸 보면은 전기로 가는 건 이제 막 보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가스, 천연가스로 가는 건 시내버스 중에 일부에 불과한 거죠. 대부분의 자동차는 다 휘발유로 가잖아. 휘발유 또는 경유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배나 비행기도 전부 다 석유로 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수송용으로 쓰이는 건 당연히 석탄으로 가는 건 없잖아. 뭐 증기기관차도 아니고. 그래서 수송용으로는 대부분 석유가 쓰인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 화학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화학공업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화학공업의 원료가 석유예요, 석유. 자, 이건 그냥 또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우리가 외국에서 보통 석유를 수입한다. 새카만 석유를 수입하잖아. 이걸 원유라 그러죠.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자, 이걸 여러 가지 물질로 분류를 해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이거 분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끓는 점이 서로 다르니까 불을 떼가지고 끓는 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나오잖아. 아니, 뭐 이게, 어쨌든,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뭐 괜찮지. 우리는 어쨌건 이제 과학이랑 이미 등을 친, 이미 오래전에 문과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잖아.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분별 증류법이라고 부르죠. 증류법.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로 나뉘는데, 그 중에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 플라스틱도 만드는 거고요. 뭐 화학약품도 만드는 거고, 화학 섬유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화학공업은 석유랑 관련이 깊다. 그래서 석유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원이 그래서 석유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뭐 굴러가는 건 뭐 석탄으로 전기 만들어서 전기차 많이 보급하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석유는 모든 것의 원료가 되다 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석유는 국내 생산이 미미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자,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할 건데 역시 시험에서 직접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역시 참고만 하세요. 자, 조금 이따 설명할 천연가스하고 석유는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나와요. 밑에 석유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요, 기체 성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새지 않은 지층에 막혀가지고 고여 있는 게 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랑 석유는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나온다. 그건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요, 석유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주변에 석유가 분명히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탐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생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면요, 동해가스전이라 그래서 울산 근처에, 뭐 근처라고 하기 조금 멀긴 하지만 울산 앞바다 쪽에 거기에서
동해가스전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천연가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기는 2004년부터 21년 말까지. 2021년 말에 생산이 종료되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천연가스, 석유 생산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2021년까지는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봤더니, 국내 생산이 미미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자, 국내 생산이 미미하대요. 생산한다는 얘기냐, 안 한다는 얘기지? 이건 생산한다는 얘기잖아. 2021년 말에 종료됐는데. 이게 부조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천연가스랑 석유 나오지 않아요. 생산하지 않아? 근데 분명히 한때 생산을 했고, 주변 탐사를 해봤더니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석유랑 천연가스를 더 생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종료됐으나, 국내 생산이 미미하여라고, 종결형, 국내에서 나오지 않아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미미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라고 약간 과거 시점에서 쓴 것 같아요. 정리할게. 석유, 천연가스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나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천연가스 볼게요. 자, 천연가스를 직접 이용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형태로 첨가물을 좀 넣어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천연가스는 주로 가정용 연료, 난방 연료로 많이 쓰여요. 겨울에 보일러 때는 뭐 대부분 도시가스로 떼잖아. 물론 이제 밥할 때도 쓰고 가스레인지로. 대부분은 난방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는 이름 그대로 도시에서 많이 써요. 이유도 단순하거든요. 자, 시골 지역은 집도 몇 채 없고 띄엄띄엄 있잖아. 그럼 거기까지 다 파이프 깔아야 되는 거고 각 집마다 보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스는 이름 그대로 도시 지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를 유난히 많이 쓰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쓸까? 가정용 난방 연료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도시가스를 많이 써요. 서울, 경기도. 그러지 않겠니? 그럼 반대로 전라도 지역은, 강원도 지역은 도시가스를 많이 쓸까, 별로 안 쓸까? 인구에 비해서도 별로 안 써요. 됐어? 일단 그거 기억해뒀다가 좀 이따 여기 통계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발전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 이유는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값은 석탄보다 비싸지만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많이 쓰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섬세한 친구들, 민감한 친구들은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들은 대부분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하고요. 왜냐면 버스가 되게 많은데 석유를 이용하는 버스들은 오염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미 도시가스, 천연가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로 가는 버스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서울에서도 석유로 가는 버스들이 유난히 많은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 고속터미널.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 때 중간중간 이렇게 그 천연가스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다니는 먼 거리를 다니는 그런 버스들은 여전히 석유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그 고속터미널이라든지 뭐 동서울 터미널이라든지 또는 남부 고속터미널이라든지 그 근처에 가면 섬세한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공기질이 안 좋지? 라고 느끼기도 해요. 나중에 고속버스 타러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자기 코가 개코인지 아닌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섬세한 친구들은 느끼더라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 몇 개만 살펴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생산량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공급량하고 생산량은 다르다. 공급량은 우리가 쓰는 거에 맞춰서, 소비량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든 외국에서 수입을 하든 합쳐서 공급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원자력이 독보적으로 많아요. 친구들 중에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선생님,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으로 하는데, 우라늄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잖아요. 100% 수입이잖아요. 맞아요? 우라늄은 100% 수입이야. 근데 우라늄 자체는 그냥 돌멩이 비슷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자체로는 에너지가 아니잖아. 근데 우라늄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 시설과 그다음에 뛰어난 기술력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라늄은 100% 수입이지만 그걸 에너지로 바꾸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국내 생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원자력 발전이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이고요. 생산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이 순서는 다 외운다기보다는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자,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는 제일 많아요. 독보적으로 많아요. 체크해두세요. 태양광. 자,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알지? 이건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 근데 신재생에너지 중에 수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태양광이 정말 뭐 6, 7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대부분인 거죠.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력하고 풍력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뭐 별 차이는 안 나죠. 근데 말했던 것처럼 수력은 거의 그대로. 별로 변화가 없어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근데 풍력은 증가는 하고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 풍력 발전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멀리서 보면 풍력 발전소 되게 크고, 되게 이국적이고, 뭔가 이게 뭐 낭만 있고,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선풍기 돌아갈 때 소리 나잖아. 그것처럼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때 삐 하는 그런 고주파 말고요. 웅웅 하는 그 저주파. 그러니까 진동수는 낮지만 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소는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물론 법으로도 막고 있고. 그래서 풍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에요. 됐죠? 자, 옆으로 잠깐만 세면, 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로 나는 뭐 찬반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이게 이야기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발전 그 패널 설치해야 되잖아. 얘가 되게 매끄럽죠. 그러면서 그걸 설치하면 햇빛이 반사돼서 눈부시다. 뭐 풍경을 해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이죠.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 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당연하잖아. 반사가 많이 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넘어갈게. 자, 밑에 있는 그래프 정리할게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 변형해서 문제가 나오거든. 자, 특징 잘 잡아줄 테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여기 펼쳐놓고 문제 보면서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자, 공급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에 맞춰서 생산을 하든 아니면 수입을 하든 합쳐서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만큼 이런 비율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석탄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화력발전소, 제철소, 서울에 있어 없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 뭐 부산, 뭐 광주 그런 지역들 보면 대도시들, 광역시들 석탄의 비율이 서울 어딨니? 서울 봤더니 석탄 요만큼. 대도시 지역에서 유난히 비율이 낮다. 그러면 석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비율을 봤더니 지금 현재 석탄이 한 25% 된단 말이야. 근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석탄이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석탄의 특징이야. 됐어? 넘어갈게요. 그럼 반대로 석탄은 어디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많이 쓸까?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 곳,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곳. 두 군데만 정할게요. 한 군데는 충청남도. 자, 우리 환경 불평등에서 배웠던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 전기는 수도권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꽤 많은 부분 서울이랑 가까운 경기도랑 가까운 충청남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그리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있는 경상남도도 석탄의 비율이 높아요. 전기 많이 쓰니까, 공장에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충청남도, 여기, 경상남도가 석탄의 비율, 또 양도 많더라.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볼게요. 자, 천연가스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화력발전으로도 쓰이지만, 가정용 난방연료로 많이 쓰인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소비한다. 시골 지역은 천연가스를 쓰기가 어렵다. 그럼 천연가스의 비율이 유난히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 경기도예요. 서울을 봤더니 천연가스의 비율이 요만큼이네. 다른 데보다 높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석유 볼게요, 석유. 자, 석유는 자동차 또는 이제 운송수단의 연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써요. 석탄처럼 극단적으로 적게 쓰는 지역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석유를 유난히 조금 많이 쓰는 지역들이 있어요.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체크할게요. 석유화공업이 있는, 발달해 있는, 석유화공업 단지가 있는 이런 곳이 석유를 많이 써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곳은 세 군데. 앞글자 따서 울여서라고 적어 놓으세요. 울여서. 자, 울은 어디일까? 울산. 울산. 여는 여수. 근데 여수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으니까 여수는 전라남도다.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그다음 선은 어디일까? 선은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알았냐? 서산. 서산은 충청남도예요. 이 세 군데가 유난히 석유를 많이 쓴다. 울여서. 그 다음에 원자력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지을 수 없잖아. 사람들이 당연히 약간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있는 곳 5군데를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정리해 줄게요.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공급하는, 바꿔 말하면 제일 많이 소비하는 8개 시도를 나타낸 건데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야. 특징 정리할게. 자, 충청남도는 석탄 소비량이 다른 데랑 비교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지역 충청남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 석탄. 석탄. 화력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래요. 참고로 화력발전소 단지 있잖아요. 하나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 거기에 이제 발전기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화력단지. 자, 전 세계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 중에 탑5 중에 3개인가 4개인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대부분 충청남도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뉴스 같은 거 볼 때 봄에 황사가 심하고 막 대기오염이 심해. 근데 막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막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넘어온다. 일부분만 맞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충청남도, 충청도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염물질이 생겨요.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언론들이 잘 안 하죠. 아무튼 그래, 충청남도고요. 그다음 충청남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산, 석유 많이 쓰죠. 여수, 전남, 울산, 석유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인구에 비해서도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는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무려 1,300만 명이 넘어가니까. 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자력은 다음 시간에 정리한다 그랬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위에까지 이야기를 했고, 전력의 생산과 분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에너지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구분하는데, 전력은 2차 에너지를 대표하죠. 아, 원자력? 탐구활동? 어디 말하는 거죠? 아, 원자력은 이제 발전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이 다음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여기 원자력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아, 이야기할게. 고마워. 자, 그래서
2차 에너지에는 전력을 비롯해서 도시가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랑 뭐 거의 똑같으니까 천연가스로 다루는 거고요. 1차 에너지에서 다루는 거고요. 전력은 2차 에너지를 대표한다. 됐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전력은 정말 어디서나 쓰는 거잖아. 중요하잖아요. 전력만 따로 다루는 거예요. 자, 전력은 대부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드느냐, 발전 방식 또는 발전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화력, 원자력, 수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짜잘한 거 묶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전력은 대부분 화력,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을 하긴 하지만 전력 생산량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이유는 단순하죠. 큰 강이 있고 높이 차이가 되게 커야, 그러니까 지형이 좀 험해야 수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한데 우리나라 큰 강도 없고요. 땅덩이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들은 다른 나라 산이랑 비교하면 완만하고 높은 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력 발전에는 좀 불리하다. 뭐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줄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한번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발전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발전량. 발전량은 실제로 화력, 원자력, 수력, 각 화력 발전소 양식에서 그런 방법으로 얼마만큼 전기를 생산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봤더니 발전 설비 용량이란 말이 있어요. 발전 설비 용량. 자,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자, 그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화력 발전이 있고요.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수력 발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뭐 비율이 정확히 딱 이만큼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정도 비율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화력 발전으로 제일 많이 전기를 생산해요. 대략 60 정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으로 그 다음 전력을 많이 생산해요. 대략 뭐 40 정도인데 100 맞추려고 39라 그럴게요. 그 다음 수력 발전은 아까 나온 것처럼 1% 정도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1 정도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전력을. 됐죠? 이건 발전량이야. 발전량.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력이라고 하는 건 1년 내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시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시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름에 전력을 많이 쓸까? 봄, 가을에 전력을 많이 쓸까? 당연히 여름이지. 우리 좀 있으면 에어컨 끌 거야. 여름에 냉방 에너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전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요. 봄, 가을에는 좀 적게 써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소라고 하는 게 만약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정기적으로 뭐 점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동을 하다가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100만큼 쓴다. 100만큼 만약에 쓰고 있다. 그러면은 100만큼 생산을 조금 더 하거든요. 100보다는 조금 더 생산을 더 해. 약간 조금 더 생산을 더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발전소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와가지고 전력 생산량이 급증하거나 뭐 그런 비상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은 더 많아요. 여유분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건설한다, 준비한다, 그걸 설비 용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산하는, 발전하는 전력의 양이 100이라 그랬을 때, 근데 이제 발전소가 약간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발전소가 놀지 않고 최대로 일을 하면 100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런 걸 발전 설비 용량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럼 보자. 발전량은 화력이 제일 많고요. 원자력이 제일 많고 수력이 제일 적어요. 수치대로. 그 다음, 자, 설비 용량을 봤더니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수력 발전은 1년 내내 비가 충분히 많이 내린다. 그러면 1년 내내 수력 발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설비 용량인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봄, 가을,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죠. 발전할 물이 없어요. 주로 여름에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실제로 발전량보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을 때 100%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능력에 비해서 실제로 생산하는 전력의 양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지만 모든 조건이 맞을 때, 하지만 실제로는 1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더라.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봤더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하나가 되게 복잡하고요. 안전설비도 되게 잘 돼 있고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그 연료봉을 교체하거나 그럴 때 얘가 발전을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 점검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하느라고 2, 3일쯤 지나야 발전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끌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 껐다 켰다 하듯이 그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쉽게 껐다 켰다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1년 내내 전기를 쓰는 걸 봤더니 어느 계절에는 많이 쓰고 어느 계절에는 적게 쓰고 어느 계절에는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도 항상 일정량 이상은 쓰잖아요.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는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랑 얘가 최대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해됐니? 1년 내내 돌아간다고 보면 돼. 별 일이 없으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산량이 예를 들면 50 정도인 거예요. 자기 능력치의 거의 한 80%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 화력발전소는 정말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있어요. 자, 정말 큰 것들은 역시 쉽게 껐다 켰다 못해. 뭐 에너지 다 빼내야 되고 석유 같은 거 다 빼내야 되고 석탄 다 빼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화력발전소는 나머지 부분 이렇게 충당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화력발전소들은 전기가 많이 쓸 때 이 시기에는 조그만 화력발전소도 다 돌아가고요.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쓸 때는 조그만 화력발전소들은 이제 멈추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발전량을 조절하는 건 주로 화력발전으로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화력발전은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면 100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건 60 정도. 원자력 발전소는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면 50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건 한 40 정도. 수력 발전은 10만큼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건 1 정도. 대략 이 정도 되더라. 자,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을 보면은요, 화력 발전이 제일 많고요, 원자력이 그 다음이고, 수력이 설비 용량이 제일 적어요. 순서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지냐? 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개념이 나오기도 해요. 가동률.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자, 가동률은 뭐가 제일 높아? 얘는 10분의 1, 10%. 얘는 대략 80%, 얘는 60%. 당연히 얘가 가동률이 제일 높고요. 얘가 가동률이 두 번째고 얘가 가동률이 제일 낮잖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 가동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와 있진 않은데 기출 문제 같은 거 보면 가동률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실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비율이어서 숫자 이렇게 보면은 가동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부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정리할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표는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자, 밑에 수력, 화력, 원자력 설명할게요. 자, 수력은 어느 곳에 입지를 하냐면요. 물이 풍부하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 수력 발전소가 당연히 있기에 유리하죠. 물의 힘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의 양이 같으면 낙차가 큰 곳, 해발고도가 높은 곳, 지형이 험한 곳,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위치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럼 어느 곳이 여기에 해당하냐면요. 한강, 낙동강 같은 큰 강.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강에 하류가 아니라, 하류는 평평하니까 중상류 지역의 수력 발전이
발전소가 있다. 그러니까 댐을 건설한다. 큰 댐을. 됐죠? 그래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곳은 강원도, 뭐 충청북도, 또는 뭐 경상북도 이런 지역인 거예요. 한강,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 넘어갈게요. 자, 장단점은 발전할 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이산화탄소 또는 뭐 이렇게 매연 그런 거 안 나온다는 얘기죠. 수력 발전이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발전소가 소비지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 전기를 만드는 건 수력 발전 전력을 만드는 건 강원도야. 두메 산골이야. 근데 전력을 소비하는 건 주로 도시 지역에 소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데 전력이 손실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압선, 송전탑 세워야 되고요. 주민들 뭐 당연히 반대하고요. 전자파 그런 것 때문에 뭐 환경 파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송전 비용이 많이 된다. 그리고 기후적 제약이 많아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다. 자, 일단 1년만 놓고 보더라도 수력 발전은 여름에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근데 봄, 가을, 겨울에는 수력 발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잘 못하고,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넘어서 이제 해마다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들 올해 여름철에 비 많이 왔니? 아니면 그 전하고 비슷하게 내렸니? 올 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과 2달 전이야. 자, 2년 전 아니에요. 2달 전이야. 7월 달에 비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 장마철에. 찬물 좀 먹고. 올 장마가 역대 탑2 안에 들어가요. 장마 기간도 그만큼 길고요. 7월 달에 내린 비가 역대 탑2에 들어가. 올해 비 정말 많이 내렸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아무튼 근데 해마다 보면 비가 정말 많이 내릴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떤 해에는 장마가 졌나 안 졌나? 뭐 태풍도 왔나 안 왔나? 비 별로 안 내리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 따라서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내리는 지역도 있거든요. 거긴 수력 발전하기에 안정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 한국질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후 및 생태계 변화가 유발된다. 자,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럼 물 줄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아니, 물 줄기는 그렇게 폭이 원래 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댐을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물이 고이면서 커다란 호수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원래 땅이었지만 지금 물이 찬 거잖아.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개가 훨씬 많이 끼게 돼요. 안개가.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서울에 살면서 안개 진하게 낀 날 혹시 기억나요? 자, 서울은 안개가 진하게 낄 때가 별로 없죠. 그런데 춘천이나 또는 뭐 청주나 이런 데는 청주랜다. 충주 같은 데는 이제 큰 댐이 있거든요. 건설하면서. 그래서 정말 바로 앞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껴요. 봄, 가을에.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도 더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안개가 가리잖아. 과일 생산량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기후 자체가 바뀌는 거야. 조금. 됐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 물에 잠기기도 하고 기후가 바뀌기도 한다. 수력 발전 이야기였고요. 자, 화력으로 넘어갈게요. 자, 화력 발전은 얘는 뭐 안전장치는 딱히 뭐 필요하진 않죠. 이거 뭐 터지거나 뭐 방사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구조가 단순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입지 제약이 적다. 뭐 댐을 건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커다란 냄비에다가 불을 떼서 수증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데나 건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만 아무데나 건설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 안에다가 화력발전소 만들 수는 없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이제 에너지는 주로 이제 석탄하고 천연가스인데 외국에서 수입하잖아. 이왕이면 바닷가 지역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료 수입에 유리하고 바닷가 지역이나 아니면 섬 지역에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소비지와 가까운 지역. 서울 안에 만들 수는 없지만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발전소를 만들면 전기 가지고 오려면 힘드니까 서울, 경기도랑 가까운 지역에 발전소를 만드는 거고요.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또 발전소를 만드는 거고요. 전기를 많이 쓰는 곳,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만든다. 자,
장단점을 보면은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수력은 그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기면 다 보상해줘야 되고, 댐 건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근데 얘는 공장처럼 그냥 건물 하나 지으면 돼요. 그 다음 송전 비용이 저렴하다. 비교적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니까. 근데 발전할 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온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는 오염 물질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 다음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연료 비용이 많이 든다. 전력을 만들려면 계속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다음 원자력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는 집안이 견고하고, 자, 지진 같은 거 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망가진다. 생각만 해도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다량의 냉각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큰 강이나 큰 호수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바닷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자, 여기 보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여기 5군데예요. 자, 외우셔야 돼요. 5군데. 정리할게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크게 영남권하고 호남권에 있더라. 영남권하고 호남권에 있더라. 자, 수도권에 원자력 발전소 없어요. 당연히 수도권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약에 지으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 아니야. 아무리 안전하다고 뭐 홍보를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다. 싫잖아. 그래서 수도권에는 없고요. 그다음 충청권에도 없고요. 강원도에도 없고요. 영남권하고 호남권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호남권에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요. 전라남도에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없고 전라남도에만 있어요. 자, 전라남도 어디에 있냐면 영광에 있어요. 자, 전남 영광이라는 곳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영광이 원래 뭘로 유명해? 굴비. 자, 이제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굴비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크기도 되게 많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영광은 굴비로 유명한데, 영광 읍내는 내륙이거든요. 실제로 영광 굴비라고 그러지만, 영광에 있는 법성포라는 데가 굴비가 유명해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영남권 볼게요. 영남권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는 3군데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한 군데가 울산에 있어요. 울산. 자, 그래서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이건 광역자치단체. 그렇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는 다시 2군데에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울진이라는 곳에 있고요. 울진은 어디냐면 지도 찾아보면 강원도 바로 밑에 경상북도 해안가 중에 가장 북쪽 거기가 울진이에요. 울진에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한 곳은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있는데 이제 얘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월성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성에 있다고도 말을 해요. 실제로는 행정구역은 경주구역. 됐니? 자, 그 다음에 부산도 이제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 다음에 무슨 읍, 그 다음에 무슨 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발전소는 이제 부산에 있지만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고리라고 하는 우리 이장할 때 그 리 있죠. 행정구역 단위. 시골에 있는 되게 조그마한 행정구역. 고리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울산은 이 고리하고 그러니까 다시 부산하고 울산은 행정구역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라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사실은 울산이랑 가까운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울산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 곳인데 발전소 원자로를 추가하면서 울산까지 넘어가게 됐다. 자, 그래서 울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예요. 새로울 신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울진, 경주, 부산, 울산, 영광 이렇게 5군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위치는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로가 각각 몇 개씩 있는 거예요. 한 장소에 원자로가 여러 개가 있더라.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고 또는 뭐 표를 보고 가나 다라가 어떤 발전이냐 또는 뭐 지역을 찾는다 할 때 당연히 여기에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아, 이건 원자력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은 거의 어디서든 다 해. 수력 발전도 어디서든 거의 다 해요. 근데 우리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는 아예 원자력 발전을 아예 안 하니까 그거 보고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위치를 봤더니 경상북도에 2개, 나머지는 한 곳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양 자체는 경상북도가 제일 많아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내신에서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수능 보는 친구들은 물론 내년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포인트가 돼요. 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제 번외로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어떤 힘을 이용하는 거죠? 핵분열이죠.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얘가 중성자랑 부딪히면 2개로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핵분열이야. 그런데 이제 용어를 어떻게 붙이느냐. 그래서 뭔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쪽 약간 좋은 이미지라고 할 때는 원자라는 말을 보통 쓰고요. 원자력. 똑같은 건데 무기로 쓰일 때는 핵폭탄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핵이라는 말은 뭔가 위험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라고 부른다. 다음 근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리 뭐 전기 생산에 유리하고 그런다지만 내 집 옆에 우리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건 사실 싫잖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되도록이면 그 지역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이면 그 동네 이름을 붙이거든요. 관악문화회관. 관악구에 있다는 거 알려야 되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자,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빛, 광자. 그래서 한빛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영광 원자력 발전소라 그러면 영광에 있구나. 그럼 사람들이 예를 들면 놀러 가고 싶어. 그럼 영광에 잘 가려고 그럴까? 잘 안 가려고 그럴까? 굳이 놀 때가 여행 갈 때가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발전소가 있으니 굳이 특히 요즘 이제 그 후쿠시마 그 방사능 그 오염수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든 방사능에 대한 약간 그런 경계감 있잖아. 그래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지 않고요. 한빛 원자력 발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울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부산에 있는데 고리라고 행정구역상 제일 작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라고 부르는 거고.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곳에 있더라. 넘어갈게요. 자, 특징은 소량의 연료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가 우라늄 요만큼으로 석유 요만큼의 에너지, 뭐 석탄 요만큼의 에너지 뭐 많이 봤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발전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지구온난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력 발전하고 비교했을 때 자주 물어보고요. 그다음 발전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싸거나 아니면 폐기물을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폐기물 처리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저준위 폐기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었던 옷이나 사용했던 뭐 도구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저준위. 뭐 아주 위험하진 않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 썼던 뭐 연료봉 또는 원자로 자체 뭐 부품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방사능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폐기물이 있는데요. 현재 저준위 폐기물은 그 사람들도 이게 아주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주 지역에 방사능 폐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준위 폐기물, 여기서 썼던 연료봉,
수십만 년 동안 굉장히 위험한 방사능을 막 뿜어낸다는데,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현재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고준위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나라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임시시설을 만들어서 고준위 폐기물을 그냥 쌓아두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가득 차가지고 머지않은 시기에 이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인 거죠. 이걸 로켓에 실어가지고 우주로 쏴버릴까? 쏘다가 터지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등등 해가지고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고민을 좀 해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 방사능 누출 및 안전 문제 등이 있더라 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아니다, 우리 여기 하나 더 할게.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화력, 원자력, 수력 이렇게 말하는 건 발전 양식이라고 불러요. 발전 양식. 그러니까 어떻게 전력을 생산하느냐. 화력은 에너지를 태워서, 불에 태워서 전력을 만드는 모든 방식을 화력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 에너지 원별 발전량을 물어보기도 해요. 에너지 원별. 자, 우리가 화력인데 무엇을 태우느냐? 석탄을 태우기도 하고요. 천연가스를 태우기도 하고요. 석유를 태우기도 하고요. 같은 화력이지만 쓰는 에너지가 다른 거잖아. 원래 에너지가 다른 거잖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력을 보면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화력인데 2020년 볼게요. 천연가스, 석탄, 그 다음에 석유는 별로 안 되니까 이게 합쳐서 화력인데 화력이 제일 전력을 많이 생산해. 그쵸? 그런데 이제 발전 에너지 원별로 따지면 석탄이 1등, 현재 시점에서. 그 다음에 2등은 원자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건 천연가스. 그 다음에 수력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석유는 값이 제일 비싸다 보니까 전기 만드는 데는 거의 쓰지 않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썼거든요. 1970년대, 80년대는 이것보다 비율이 더 높았었어요. 근데 갈수록 석유로 전기 전력을 만드는 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석유는 발전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이제 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발전 양식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발전 에너지원을 물어보는지. 발전 양식은 화력, 원자력, 수력인 거고요. 발전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인 거고. 구분이 좀 다르다고. 문제 풀 때 헷갈리지 말라고요. 1강 101쪽 볼게요. 자, 그래도 중요 그냥 용어 정도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여기서 시도 단위예요. 어느 도에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뭐 많이 하는지,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외울 부분 조금 있거든? 그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5번 자원 문제와 대책. 자, 자원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자원이 뭐 부족하다, 또는 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환경이 파괴된다,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용어는 부존 자원. 부존 자원은 그냥 여러분들 자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을 부존 자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부존이라는 말을 평소에 안 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부존 자원은 적은 데 비해서 자원 소비량이 많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원을 더 많이 쓰더라.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금 한국지리를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똑같이 $1,000를 수입을 올린다. 뭐, GDP? $1,000를 올릴 때, 벌 때, 과연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이제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편일까? 적게 쓰는 편일까?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산업 구조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을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 자, 우리나라 뒤에 가면 공업단원에서 배울 거거든요.
석유, 화학, 제철 이런 공업들이 발달해 있는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공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에너지를 많이 쓴다.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나오는 자원은 없는데 에너지는 되게 많이 쓰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되게 민감하다.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자원 민족주의, 그다음에 중국이나 인도 등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 같은 걸 이제 막 사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국제 가격 같은 게 막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소비로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뻔한 이야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TOE는 어딘가에 아마 보충 설명이 있을 건데 에너지별로 당연히 에너지 원별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같은 것들 다 형태가 다르잖아. 그럼 이걸 직접 비교하려면 무게로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얘를 석유로 환산했을 때 얼마만큼 되느냐. TOE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봤더니 2.71에서 1990년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5.64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니까. 참고로 내가 1990년대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교실에 에어컨 없었어요. 아니, 없었어. 그래서 온도 낮춰주세요 그런 거 하기 없었어요. 에어컨 자체가 없었어요. 그 더운 여름에도 이제 교실에 선풍기 이제 4대 정도 이제 그거 가지고 여름을 났었거든. 아무튼 아무리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지만 에어컨은 좀 켜고 살아야죠. 너무 더우면 너무 힘들어. 그다음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를 봤더니요. 원자력을 포함하면 이만큼, 원자력을 제외하면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의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우리나라 자원 없으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넘어가고요. 그다음 자원 문제에 대한 대책. 이것도 뻔한 내용들이에요. 1번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대. 우리가 똑같이 이제 제품 같은 걸 만들더라도 에너지 효율 등급 같은 게 있잖아요. 이왕이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용하는 기술 같은 것도 더 개발하게 되면 과거에는 50%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걸 갖다 70%, 80% 올리면 자원을 조금 더 아껴줄 수 있는 거죠. 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보통 이런 식이에요. 자원은 있으나 되게 가난한 나라,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나라한테 가서 야, 우리가 자원 개발해 줄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에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싸게 넘겨라. 그런 계약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치열하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자원을 많이 쓰는 나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는 거거든.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자원 수입국의 다변화. 자, 이건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예요. 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나오니까 강조 표시한 건데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석유를 굉장히 많이 되게 진하다. 되게 많이 쓰는 나라인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서남아시아 지역,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쿠웨이트 이런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거의 모든 석유를 수입했어요. 값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품질도 좋고. 근데 문제는 서남아시아 지역이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하죠. 전쟁도 자주 나고 내전도 자주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난리가 나면 석유를 제대로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조금은 가지고 오자. 그리고 옛날에는 예를 들면 여기서 90%를 가지고 오고 다른 지역에서 10%를 가져왔다면 지금은 정확한 비율은 아니에요. 7대3 정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조금 가지고 오는 거고 다른 데서도 조금 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석유를 가져오기가 좀 힘들어졌어. 그러면 다른 데를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으니까 야, 우리 사정 알지 않냐? 조금만 많이 줘라. 어쨌든 그래서 석유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한 곳에서 거의 모든 걸 수입했다면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 만을 닫자. 수입하는 나라, 수입하는 지역을 늘리자. 그러면 어느 한 군데가 난리가 나더라도
수입할 수 있으니까. 이걸 수입국 다변화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걸 더 많이 이용하자. 신재생 에너지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화석 에너지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신에너지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 구분을 해요. 합쳐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게 화석 에너지가 아닌 것, 영원히 쓸 수 있는 것, 그런 걸 보통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자연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풍력 발전을 하려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력 발전, 우리가 바닷물의 높이 변화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차가 커야 되고, 해안선도 복잡해야 되고, 자연 환경의 특징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특정 행정구역, 시도별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제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은 빛을 이용하는 거고 열은 태양 그 뜨거운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게 독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문제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그래프 나오거든요. 자료 나오거든요. 수력이나 풍력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많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태양 에너지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런 태양 에너지는 딱히 조건이 까다롭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어디는 비가 되게 많이 내리고 어디는 되게 막 맑은 날이 많고 그런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그거에 따라 갈리기는 해요. 근데 플러스 알파, 자,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유리한 곳이라기보다는 다른 곳보다 좀 적합한 곳이 어디냐면요, 섬 지역. 섬 조그만한데 거기다가 커다란 풍력 발전기 세우기도 좀 애매하고 수력 발전 같은 건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섬이 많은 곳에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섬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도를 따졌을 때 어느 도에 섬이 제일 많을까? 일단 동해안 쪽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디가 섬이 더 많아? 남해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를 보면은 어디가 섬이 더 많을까? 전라남도가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전라남도가 독보적으로 1등이고요. 태양에너지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도 쪽이 태양에너지를 제일 많이 이용한다. 지역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남, 고흥, 영광, 무안, 신안 전부 다 전라남도네요. 전남이 1등.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 풍력 발전 볼게요. 자, 풍력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유리한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은 두 군데. 하나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 그 다음에 하나는 바닷가. 그러겠죠? 마찰이 적으니까. 자, 그런데 해발고도가 높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관악산 꼭대기에 풍력 발전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뾰족하면 하나 정도? 그러지 않겠니? 해발고도가 높은데 대체로 평탄한 곳이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해요. 고위 평탄면. 그래서 강원도 대표적으로 됐죠? 순위권에 일단 강원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강원도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람, 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인.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야기했잖아. 이제 여자는 성비는 이제 똑같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바람이 강하게 불기로 유명한 제주도. 제주도가 순위권에 있으면 태양광, 풍력, 조력, 풍력 말고 조력, 수력 여기서 제주도는 순위권에 없어요.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근데 제주도가 순위권에 있으면 무조건 풍력이다. 강원, 제주, 풍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풍력의 1등은 경상북도거든요.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 해안가를 따라서 풍력 발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제주도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풍력 발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력은 강조 표시 좀 할게요. 조력. 1학기 때 조력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걸 조차라고 부르고 조가 들어가는 건 이 높이 변화하고 관련이 있다. 조류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 자, 그런데 이제 조력 발전은 뭐냐면요.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9m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랬었죠. 하루에 2번. 그럼 발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해안선을 봤더니 해안선이 복잡한 곳이 있잖아. 우리나라 서해안에 가면 이쪽이 바다고요. 이쪽이 육지일 때 이렇게 바다가 육지 쪽으로 쓱 들어와 있는 만이 있어요.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방조제를 건설해요. 방조제를 건설하고 여기다가 수문을 만들고 여기다가 발전기를 설치해요. 그럼 이제 발전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보면 여기를 A라 그러고 이쪽을 B라 그럴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방조제가 있고요. 육지 땅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여기 수문을 막고 그래서 발전기가 일단 돌아가지 않도록 수문을 막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A 쪽에 여기는 B고요. A 쪽에 바닷물의 수위가 이렇게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물이 없는 거고 그럼 수문을 열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발전기, 터빈이 돌아가겠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여기까지 다 들어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수문을 막고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물이 빠질 때까지. 그럼 반대로 수문을 열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또 전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조력 발전이에요. 됐어요? 조력 발전. 자, 그런데 이 조력 발전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유는 2가지.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조력 발전소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조력 발전소가 제일 커요. 세계 1위 조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력 발전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신재생 에너지를 물어보는데, 경기도가 있네? 그러니까 경기도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조력이야. 됐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자, 외우세요. 경기도 안산에 가면 시화조력 발전소가 있어요. 시화호라고 하는 이제 호수가 있고 바다랑 구분하는 그 방조제 뚝이 시화 방조제거든요. 거기에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가 있더라. 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자료 볼게요. 총 발전량을 봤더니 뭐 단위 보면 알겠지만 일단 단위는 똑같은데 얘는 앞에가 19,000, 얘는 3,800, 3,100, 얘는 457. 독보적으로 많죠.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태양광 1등, 2등을 봤더니 전라남도, 전라북도, 호남 지방이 제일 많죠. 이거 보고 태양광이라는 거 구분하면 되고요. 전라도가 제일 많이 한다. 태양광. 자, 그 다음에 2번째를 봤더니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경상북도 이렇게 있는데 자, 수력 발전은 한강과 낙동강 큰 강의 중상류 지역, 강원도, 그다음 충청북도에 남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순위권에 있으면 강원도와 함께 수력이에요. 수력. 그 다음에 여기는 말했던 것처럼 강원도, 대관령 일대, 뭐 태백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제주가 순위권에 있죠. 얘는 그래서 풍력, 그거 보고 풍력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경기밖에 없죠. 얘는 조력 발전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11강은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정리한 다음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자, 우리 여기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자, 그럼 시기별로 봤더니 자, 태양광은 2000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빠르게 증가 중이다. 모르겠어. 태양광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건설하는 것도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보통은 이제 뭐 농사 짓는 땅에 태양광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뭐 밭이, 그러니까 약간 경사가 좀 있거나 이렇게 농사 짓기 좀 힘든 곳이거나 그런 곳에 좀 많이 설치를 하는데 경사가 너무 급한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거기는 이제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홍수 같은 게 나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 같은 게 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필요하긴 한데 어떤 지형 조건이나 그런 거 따져서 허가 같은 거 잘 내줘야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력은 얘가 뭐 약간 들쑥날쑥한데 별 변화가 없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댐은 이미 다 거의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비가 많이 오면 수력 발전 좀 하는 거고요. 비가 조금밖에 안 내리는 해에는 수력 발전 잘 못하는 거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풍력은 얘가 천천히 증가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풍력 발전이
그 발전기가 되게 크거든요. 혹시 그거 알아?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그 날개 하나 있잖아요. 날개 하나가 한 60m에서 한 80m? 여러분들 50m 달리기 하잖아. 그것보다도 날개 하나가 더 커요. 자, 그래서 얘가 멀리서 보면 그냥 되게 이렇게 뭐 그림같이 예쁘고 평화로워 보이고. 근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풍력 발전기 가까이 가면 윙윙 발전할 때 돌아가는 소리가 정말 되게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주파 소음이라 그러는데 삐 하는 고주파 말고 웅웅 하는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사람, 마을 가까운 데는 이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빠르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조건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해발고도가 높거나 바닷가 지역 한정돼 있잖아. 태양광은 훨씬 작게 아무 데나 사실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해양은 조력 더하기 뭐 파력 더하기 뭐 기타 등등일 텐데 얘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뒤로 가서 우리 그래프 두 개만 볼게요. 자, 말했던 것처럼 얘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금방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 복습 한번 했다고 여기 정답 찾으려고 덤비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야. 이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아이씨 하면서 막 때려칠까봐 이게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보려고요. 자, 그래프는 권역별 1차 에너지원의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에너지원이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가운데 하나고요. 가라에가 뭔지 구분하면 뭐 밑에 있는 설명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특징을 봤더니 뭐부터 봐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이왕이면 원자력부터 찾는 게 좀 편해요. 원자력은 딱 5군데. 도로 따지면 경상북도, 그 다음에 울산, 부산, 그 다음에 전라남도. 이렇게 4군데에만 있잖아. 그리고 생활권은 경상도, 영남권하고 호남권에만 있고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도에는 원자력 발전소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두 군데에만 있는 라가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쵸?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 기본 방법이야. 되게 도드라진 걸 먼저 찾는 게 좋아요. 구분하는 게 좋아요. 뭐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다른 데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 자, 이거 뭐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봤더니 다른 데, 새까만 색을 봤더니 여기서만 유난히 비율이 높죠. 수도권에서만. 그러면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사람이 많이 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쓸 텐데,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월등히 높다. 얘는 뭘까? 일단 석탄은 아니에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인데 뭘까? 천연가스. 사람이 많이 사니까 난방에너지, 도시가스. 얘가 그래서 천연가스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석유랑 석탄이 남아있는데, 자, 수도권을 봤더니 얘는 상대적으로 적고 얘가 많죠. 이거 보고 석유, 석탄 구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는 어느 지역이든 일정 이상 써요. 왜냐면 어디 가나 자동차는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해요. 그런데 석탄은 화력발전소가 있거나 제철소가 있는 곳에서 비율이 높지 다른 데는 낮은 곳도 있더라. 특히 대도시 지역은 석탄의 비율이 되게 낮더라. 자, 여기에는 이제 도시 단위로 따지진 않았잖아. 근데 도시 단위까지 나오면 대도시에서 비율이 제일 낮은 게 석탄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따로 가나다라 구분하면 밑에 있는 설명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거. 자,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우리가 뭘 외워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외워야 되는구나. 거꾸로 정리한 다음에 외우시면 돼요. 자,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 봤더니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 석유로는 전력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비싸니까. 그럼 오늘날 이렇게 봤더니 기타 빼고요. 그러면 가나 다라 중에 제일 적은 거. 다가 석유예요. 뭐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제일 많이 만드는 에너지원은 석탄. 자, 수능 시험장에 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얘 요만큼. 얘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얘가 제일 많네. 이 빗금이 석탄.
그다음 이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현재 원자력이 많을까, 천연가스가 많을까? 앞에 보면 뭐 숫자 같은 거 나와 있긴 해요. 원자력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얘랑 잘 구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위험 때문에 추가로 짓기가 어렵다. 변동이 별로 없다. 근데 천연가스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얘가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얘가 천연가스고요. 얘가 원자력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구분하고 나면 역시 밑에 있는 거 내용은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